옥스포드 대학의 브라운 교수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를 깊이 연구하며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늘 학생들로 붐볐고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모든 문명의 발원지라는 관점을 담은 수업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지였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브라운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민지의 질문을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아시아사의 주요 흐름은 아무래도 중국이 중심이었지요. 그러나 민지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고려시대 금속활자나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 같은 혁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의 업적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날 이후 브라운 교수는 민지의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간과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이 독립적으로 주목받을 가치가 있을까? 그러던 중 그녀에게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탐방을 주제로 한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녀는 민지가 남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직접 경험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녀가 익히 알고 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여행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동아시아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연구와 강의 자료를 보완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시작된 일정에서 자금성을 탐방하고 만리장성을 방문하며 동아시아사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재확인할 생각이었죠. 중국에서의 첫 일정은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는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발표자들 역시 한국이나 일본을 중국의 문화적 영향권 안에서만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익숙한 관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역시 내 연구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이후 민지가 동행자로 합류했습니다. 민지는 수줍은 듯했지만 진지하게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견해를 교수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에서는 고려시대가 마치 중국의 속국처럼 묘사되었지만 사실 고려는 송나라와 대등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이런 점들은 왜 잘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민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날 동안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거리를 걸으며 민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방문한 중국의 도시들은 역사의 흔적과 현대적 발전이 공존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화적 불편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이나 비효율적인 교통 체계 같은 점들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가격 흥정은 낯설고 피곤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정말 동아시아를 설명하는데 유일한 중심일까?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프로그램의 두 번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브라운 교수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브라운 교수는 그 말을 웃으며 흘려들었지만 곧 민지의 말이 맞았음을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진 채로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브라운 교수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기대 반, 의구심 반의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아직 눈에 익지 않았지만 민지는 설레는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곳이에요.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과 문화도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녀의 첫 한국 일정은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공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네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공항에서의 첫인상이 좋았던 브라운 교수는 다음 일정인 서울 도심 탐방에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편리한 공항철도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도시,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한옥 건축물들은 그녀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어우러진다니 이건 분명 중국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브라운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의 웅장함과 그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 빌딩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민지는 교수에게 전통 한옥 체험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 특히 한정식을 소개했습니다. 다채로운 반찬들과 정성이 담긴 요리는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 문화도 한국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음식이 공동체와 나눔의 철학을 담고 있답니다. 브라운 교수는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의 일부로 생각했던 이 경험이 점점 그녀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단지 관광객으로서의 경험일 뿐이야. 깊이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이 중국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 그녀의 의구심은 다음날 예정된 학술 탐방에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 역사의 중요한 유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와 조선의 과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혼천이 천문 관측 도구를 본 순간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교수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에요. 한국인들만의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브라운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진 나라야.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브라운 교수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한국의 문화와 유산은 놀랍긴 했지만 그녀가 오랜 시간 익히고 가르쳐 온 중국 중심의 관점과는 여전히 어딘가 충돌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경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경주는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찬란했던 불교, 문화와 독자적인 과학 기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교수는 경주의 첫 방문지로 선정된 첨성대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천문대라고요? 이런 구조가 이 시기에 가능했다니. 그녀는 고대 신라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 세운 이 건축물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깊이 놀랐습니다. 이어진 국립경주박물관 방문에서는 신라 금관과 같은 유물을 직접 본 브라운 교수는 한국 역사의 화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만 보기엔 너무나 독창적이고 세련됐어요.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 함께 삼국시대를 이루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특히 신라의 해상무역은 당시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었죠. 경주 일정을 마친 뒤 그녀는 마침내 한국의 현대적 발전상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강남에 위치한 한 첨단 병원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병원 투어 중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 서비스와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병원을 유럽에서 보려면 상위 몇 %의 특수시설에서나 가능할 텐데요. 한국은 이런 의료 시스템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놀랍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방문했던 병원은 규모는 컸지만 혼란스러운 대기 시스템과 낙후된 시설들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병원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었으며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즈음 브라운 교수는 현대 한국의 기술력을 소개받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한국이 IT와 AI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전통 문화만 강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첨단 기술 개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발전의 뿌리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장인 정신에서 비롯되었죠. 브라운 교수는 이 설명을 듣는 동안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그늘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 중심지를 이루어온 나라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았군요. 브라운 교수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강의실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되네요. 나 자신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민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게 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무렵, 브라운 교수는 민지의 가족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경기도의 전통 한옥을 개조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한식을 정성껏 준비하셨으니 꼭 맛보셔야 해요 라며 교수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여러 반찬과 찌개가 놓여 있었고 브라운 교수는 음식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셨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나 식사를 하던 중 그녀는 잠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가 브라운 교수에게 김치를 더 권하며 젓가락으로 직접 접시에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서양에서는 개인 접시를 중요시하기에 다른 사람이 직접 음식을 권하는 문화가 낯설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민지는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머니의 행동이 불편하셨나요? 브라운 교수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낯설었어요. 서양에서는 음식은 각자가 알아서 먹는 문화거든요. 그러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특히 어머니 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는 게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녀의 설명을 들은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느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네요.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만의 문화였군요. 이 작은 사건은 브라운 교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해할 여지가 많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인간미와 공동체 의식이 녹아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브라운 교수는 민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 찻집에 갔습니다. 민지는 교수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종종 중국이나 일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만의 특별함을 이해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브라운 교수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인 성취를 결합한 독특한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지 중국 문명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별이었군요. 옥스포드로 돌아온 브라운 교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발전상이 가득했습니다. 강의 첫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겁니다. 특히 제가 간과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학생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중국 출신의 학생 리밍도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브라운 교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 예술, 그리고 철학을 발전시켰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첨단 기술과 글로벌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강의는 경주의 신라 유산에서부터 시작해 조선시대의 발명품,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와 IT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경탄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리밍은 교수님,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브라운 교수는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을 거야. 내 질문이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덕분에 나와 내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민지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교수님께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니 너무 기뻐요.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시면 저희 가족과 또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다음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지 역사와 문화를 넘어서 사람들의 따뜻함과 연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도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간과했던 관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에는 환한 박수가 울렸고 브라운 교수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의 동아시아 역사 강의는 이제 단지 중국 중심의 수업이 아닌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음을, 한국의 깊이와 현대적 발전을 알리는 브라운 교수의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댓글로 주제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마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위치한 조용한 섬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신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에 세금을 바쳤다고 하셨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배워왔는데 조선과의 관계가 있었다니요?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문사 지하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1950년대에 발간된 향토사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419년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1443년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교역권을 받은 계의 약조. 우리 역사는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기사야. 우리 신문은 이런 거 안 다뤄. 실망과 혼란 속에서 저는 고민 끝에 개인 블로그에 이 내용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오던 시간, 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슴푸레한 빛이 대마도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그냥 묻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저의 기자로서의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해야 해.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편집장에게 제출했던 기사 파일을 열고 다시 고쳐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느낀 충격과 고민, 그리고 근거 자료까지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일본 땅이다는 고정관념은 과연 진실일까?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기사. 마지막 줄을 입력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게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릭 소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 후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줄지도 모를 글 한 편이었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긴장된 손끝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제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띵. 처음엔 댓글 알림 한두 개에 불과했지만 금세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진짜임? 출처가 뭐야? 헛소리하지 마라. 대마도가 조선 거라고? 이건 꼭 널리 퍼져야 한다. 자료 정리 너무 잘했어요. 댓글은 금세 양극단으로 갈렸습니다. 비난과 조롱, 반대로 진심 어린 지지와 응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이 이 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심지어 어떤 아이디는 집 주소 대라 찾아간다는 협박성 댓글도 달았죠.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리만치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제 블로그는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엔 뉴스에서도 이 글을 다뤘습니다. 일본 기자 지망생,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를 폭로하다. 타이틀 하나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간 그 순간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그날 아침 저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전화기는 울릴 틈이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벨이 울렸고 블로그 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의 눈길도 어딘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를 응시하는 눈빛엔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죠. 쇼타준, 기사 봤어. 진짜 너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묻던 그 한마디에 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당황과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이 일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문사에는 당연히 가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는 내용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나카무라 히데오 교수. 제목 함께 연구해봅시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도쿄대 역사학과 교수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메일에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시오타준의 글은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 안에서만 대마도를 바라봐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자료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도쿄대학교 나카무라 히데오 교수님으로부터의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 뒤 저는 교수님이 주최하는 비공식 역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한일 고대사 비교 연구 전공자들과 대마도 향토사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타니가와 군, 당신의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특정한 시학에만 의존해 있었지요. 회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연세대학교의 박윤재 교수님과도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를 다룬 실물 사료들이 서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그 이름 한국.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를 지나오며 들었던 첫 생각은 이곳이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나? 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철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모든 좌석과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도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정리된 도시라는 인상을 처음 받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연세대학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학생 자원봉사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쇼타 씨 맞으시죠?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의 또렷한 발음을 가진 그 학생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동시에 영어로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와, 일본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작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국어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일본과 달리 이곳 한국에서는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일상인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연 씨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을 걷는 내내 이 나라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함께 품고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오타 씨는 대마도에서 왔다고 하셨죠? 사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계약조나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요? 일본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꺼내기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 말이 깊게 박혔습니다. 불편한 진실. 그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연세대학교 박윤재 교수님의 안내로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국사 자료관을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대마도에 보내온 외교문서와 조공에 대한 기록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놓인 역사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간의 사료조사와 박물관 탐방을 마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을 지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저는 홍대 근처의 독립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현대사 코너에 놓인 한일 관계사를 주제로 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한 권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현재를 사는 태도와 직결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단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치유를 위해 다시 꺼내는 것이었죠. 갑자기 일본에서 제 기사에 달렸던 수많은 비난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배신자다. 왜 그런 걸 파헤치느냐. 대마도는 천황의 땅이다. 무슨 조선이냐. 내 조상 욕먹이지 마라. 그때는 단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댓글들 속에도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저 자신 역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온 저는 도쿄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오타, 한국은 어때? 엄마, 일본에서 배운 역사랑 정말 많이 달라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 어릴 적 할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 대마도는 원래 조선과 가까운 땅이었다고. 근데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지금 제가 마주한 진실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료를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이제 말해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 가슴으로 느낀 것을.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예정된 한일 대학생 공동 발표회가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차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한일 대학생 공동 역사 발표회였습니다. 주제는 근세 한일 교류사 속 대마도의 역할. 저는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교역권을 얻었던 기해약조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연세대 대강의실엔 예상보다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취재차 온 기자들도 보였고 일부는 저를 알아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대마도에서 온 타니가와 쇼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에서조차 쉽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마도는 한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외교적 특권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복잡하고도 협력적인 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계약조의 원문 사본이 스크린에 띄워지고 관중석에서는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일본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뒤 저는 이 역사를 숨겨선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사회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역사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시오타 씨, 지금 말씀하신 건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혹시 이 모든 게 일본 측에서
조선에 압박을 주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해석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일본 사람으로서 이걸 말하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신. 너는 일본인이잖아 라는 선입견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어느 나라의 자존심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진실입니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뒤편에 앉아있던 노년의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차 퍼져나가 강의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온 한 한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타 씨, 고마워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인이어도 이걸 말로 꺼내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실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의 한 극우 성향 매체에서 저를 향해 매국노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블로그, 이메일,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까지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아직 저에게 가혹했습니다. 기사 하나가 공개되자마자 현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사 이시카와 뉴스는 제 블로그 캡처본과 함께 제 이름, 고향,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주소까지 노출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조선의 개가 된 대마도 출신 청년 타니가와 쇼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쇼타야, 식당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진실이었는가? 저는 제 신념이 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김소연 씨였습니다. 쇼타 씨, 내일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남동의 한식집에서 조용히 만나 뵙자고 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요.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이미 식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한 그분은 말없이 한 장의 논문 초고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과 저, 그리고 박윤재 교수가 공동 저자로 준비한 논문입니다. 이번 한일 역사학술지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에요. 이제 당신은 단지 학생이 아니라 역사가로 이 일에 서 있는 겁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잊혀진 다리 조공 외교의 역사성과 현대적 함의 순간 저는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름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비난과 고통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책임. 그날 이후 극우 언론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 PD가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한국에선 몇몇 유튜브 채널과 미디어들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는 역사라는 긴 강을 건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 초고를 들고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도시의 소음은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묘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블로그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처음 그 기사를 올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한 명의 인턴, 진실을 궁금해했던 19살의 청년이었죠. 이젠 역사의 기록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일본에서 이름도 모르는 중학교 선생님이 블로그에 댓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타니가와 군, 당신의 용기에 감사를 보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역사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겠죠. 응원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저에게 소연 씨가 조용히 올라와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쇼타 씨, 사실 저 처음엔 좀 경계했었어요. 네, 일본에서 온 사람이
대마도는 조선과 관계 있었다 이런 얘기하니까 솔직히 저도 진짜 진심일까 의심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쇼타 씨는 진심이에요.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모든 의심과 비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저 계속해볼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기자가 아닌 역사 연구자라는 타이틀 아래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실을 위해 끝까지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공항로비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제 나라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향인 스시마 대마도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끝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가족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식당 앞에 붙은 욕설 낙서, 매일 걸려오는 무명의 협박 전화.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오타야, 너의 선택이 맞다고 믿고 있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무게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도쿄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역사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공. 이제 진짜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학 후 저는 근세 한일 교류사 세미나를 개설해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한국 사료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첫날 조심스레 손을 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쇼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전 처음엔 이게 일본을 깎아내리는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게 우리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아프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결국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섬에서 온 기자 대마도에서 시작된 진실의 기록.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청년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숨겨진 역사를 마주한 한 사람의 용기의 기록이며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5년 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월드랭귀지 포럼 개막 첫날,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뜻밖의 발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글보다 효율적이며 구도적으로 우수한 문자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청중은 웅성였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발표를 주도한 이는 일본 도쿄대의 나카무라 교수. 그는 단상에 서서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지나치게 미화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과대평가된 문자인 것이죠. 그의 PPT에는 조선시대의 고문서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말 못하는 개돼지와 같다. 순간 발표장을 가득 메운 2,000명의 학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을 만든 나라에서 과연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한글은 정말 국민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던 걸까? 그때 조용히 손을 든 한 중년의 교수, 하버드대 인지언어학자 존 밀러였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문자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AI 전용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발표장은 또 한 번의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밀러 교수는 조용히 한글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글자를 가지지 못했던 시대를 딛고 스스로 지성을 민주화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봤던 다큐멘터리 작가 이지윤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의 시선을 바꿔버린 한글 이야기의 중심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몇몇 외신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나카무라 교수님, 조선 시대에 글을 읽지 못한 백성들이 많았던 건 한글 때문입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였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제대로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말은 일견 논리적이었고 숫자와 도표까지 제시되며 신뢰를 더했습니다. 한글은 혁신이 아니라 미화된 유산이다. 이런 자막이 유튜브 클립 영상 썸네일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발표장을 벗어나 커피를 마시던 케임브리지의 젊은 언어학자 라일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줄은 몰랐어. 자음이랑 모음 합친다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그녀는 밀러 교수의 발표가 이어지기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한글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교육평등,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그 모든 말들이 그날은 왠지 너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설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듣게 될 이야기들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포럼에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글이라는 문자 하나가 품고 있는 인류 문명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밀러 교수는 발표 자료를 띄우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는 닳고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조선 세종 28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언어학 교본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글자를 만들어낸 이지의 기록이죠.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정자체로 적힌 어느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규게 달아 문자화로 서를 삼았대 아니할세. 모니터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며 남긴 서문이 커다랗게 띄워졌습니다. 잠시 발표장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그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만들었다. 백성이 말하고도 글로 쓰지 못하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관객석 어딘가에서 고개를 푹 숙이던 라일라가 눈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조차 팔짱을 푼 채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곧 화면을 넘기며 현대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0.1% 이하인 통계, 성인 중 95% 이상이 자국어로 이메일을 작성하고 AI 번역기의 정교도가 한글 영어상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논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AI 언어는 기계용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적 문자였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600년 전에요. 정적이 흐른 후 발표장 한쪽에서 조용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라일라의 눈가엔 어쩐지 묘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니야. 민주주의와 지성의 역사 그 자체야. 밀러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선 이는 나카무라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의 진롱 교수는 마이크를 쥐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은 수백 년간 유교적 계급제를 유지했고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양반 계층은 한자를 고수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한글을 사용한 것은 몇 세기가 지나서야 가능했죠. 청중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평등의 상징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발표장 한편에서 손을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립국어원의 역사 언어학자 김하윤 박사였습니다. 그 질문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글의 실패가 아니라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힌 한글의 숙명이었죠. 김 박사는 조선 초기 한글 창제를 반대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던 정창손의 기록을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말 못하는 개돼지입니다. 글자를 안다면 통치를 어찌하겠습니까? 청중은 숨을 죽였고 라일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막 인류 문명의 진보로 칭송받은 문자 안에 이토록 날카로운 정치적 갈등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세종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지편전에 불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죠. 그 순간 어두운 화면에 흰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백성의 천품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치를 왜 하느냐. 라일라는 그 말을 되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자를 만든 이유가 단지 소통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발표장의 스크린이 아닌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종이 쪽지로 향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녀가 한국에서 받은 한글 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갑자기 너무나 깊게 와닿았습니다. 세계 언어학계의 논쟁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한글은 AI 시대의 유산인가? 혹은 단순한 민족주의의 산물인가? 각국의 언론은 열띤 칼럼과 분석을 쏟아냈고 SNS에선 해시태그 샵앤고트루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한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국제 언어학 팸 투어 훈민정음 리얼리티에 초청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의 밀러 교수, 케임브리지의 라일라 박사,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도쿄대 나카무라 교수까지. 처음엔 냉소적이던 라일라는 결국 참여를 결심합니다. 솔직히 궁금하긴 했어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정보 평등이란 게 존재하는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들의 눈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입국 절차는 자동화되어 있었고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환영 메시지가 나온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 메시지의 첫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한국어가 불편하신가요?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영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그리고 베트남어까지 다국적 언어를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한 나라가 있을까? 나카무라 교수조차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일라는 공항에서 한국어 안내판을 관찰하다 흠칫 놀랐습니다. 도착이라는 글자 아래 작은 괄호가 있었습니다. 도착 더더 한자 기반 의미 설명 포함.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담는 데 그치지 않고 뜻까지 연결시키는 다층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라일라는 탑승권을 기계로 발급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기술보다 배려가 앞서 있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자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세종의 친필을 디지털 복원한 음운 지도가 있었고 라일라는 손끝으로 리의 음과 흐름을 따라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구멍을 글로 그려낸 거야. 그 순간 그녀는 한글이 단순한 소리 부호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인식 그리고 철학까지 담아낸 문자라는 것을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왔다는 이유로 나카무라 교수는 한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연했습니다. 난 팩트를 보러 왔을 뿐입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린 후 그들은 모두 각자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고택 스타일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의 체크인 키오스크는 3가지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일본어까지? 이건 의외군. 호텔 직원은 그가 일본인임을 알아채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일본어 가이드북 드릴까요? 나카무라는 예민하게 되묻습니다. 한국은 일본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건가요?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우린 언어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아요. 문자는 사람을 위한 도구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한자 문화권인 일본에서 문자 사용은 계층과 예의범절의 척도였죠. 어느 단어를 어떤 문체로 쓰느냐가 지위를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정보가 한글로 명료하게 표기되어 있고 누구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나라. 그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노약자석 근처에 앉은 그는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음성인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걸 목격합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눈을 크게 떴다. 그를 모를 것 같은 분이 정확하게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순간 전광판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를 위한 한글, 모두가 만드는 미래.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여있던 안내문. 한글날 문자로 평등을 선물한 날. 나카무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일정을 마친 나카무라 교수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무언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컵라면과 캔맥주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 순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먼저 줄을 섰습니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몇 가지 학용품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필요해서 샀어요. 근데 조금 모자라요. 점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가 모자라요? 500원이에요. 내일 드릴게요. 꼭. 잠시 정적. 나카무라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졌고 한국돈 1,000원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 분이신가요? 그 순간 소녀가 꺼낸 노트에 눈길이 갔습니다. 표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세상을 배워요. 그 문장을 본 순간 나카무라는 멈칫했습니다. 글자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라면 왜 이 아이는 한글로 세상을 배운다고 말할까? 점원은 미소 지으며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돕는 걸 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정은 한글에도 담겨 있어요. 나카무라는 점원을 바라보다 불현듯 며칠 전 밀러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인류 최초로 지배가 아닌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의 손에 쥔 500원짜리 동전이 마치 무거운 철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철학이 이 사회의 일부로 살아있다. 그날 밤 나카무라는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두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자 그 이상이야. 이건 철학이야. 숙소로 돌아온 나카무라 교수는 호텔 책상 위에 놓인 웰컴 키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은 책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종의 언어, 철학 백성을 위한 문자.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 구른 붓글씨로 쓰인 문장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 말하고 글을 남기며 생각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엔 세종과 정창손의 격렬한 논쟁이 대화체 형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창손, 전하, 백성이 글을 가지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통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세종대왕, 그대는 백성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 무지를 이용하는가? 정창손, 그들은 뿌리 깊은 어리석음 속에 삽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그대를 어찌 성군이라 부르겠는가? 무지를 깨는 것이 정치다. 백성이 개돼지라면 너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카무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야. 진짜 싸움이 있었던 거야. 글자를 쓸 수 있게 하느냐는 싸움.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 체계의 혁신이 아니라 지배와 해방의 갈림길에서 태어난 정신의 도구였다는 것을. 그 시각 라일라 박사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글자의 민주화입니다. 세종은 글자의 귀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그것을 아직도 지키고 있죠. 다음 날 공식 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 열람이었습니다. 고서가 봉인된 아크릴 케이스 앞에 선 나카무라는 마침내 그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던 문자의 진짜 존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라일라 박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의 인터뷰를 마친 후 혼자 경복궁 옆 작은 서점을 찾았습니다. 한글 철학이라는 책을 찾으러 간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한쪽 벽면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한글 벽화. 그 앞에 서서 아이 둘이 조용히 음절을 조합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고, 아, 카. 작은 손가락으로 문자를 조립하듯 이어붙이는 그 모습은 마치 블록을 맞추는 듯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라일라는 갑자기 밀러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모듈형 언어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뇌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종이에 고을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 글자를 조합하면서 처음으로 쓰기가 아닌 만들기라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어로 필기했습니다. 한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립에는 규칙이 아니라 공감이 있다. 그날 저녁 라일라는 지하철역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다가 어느 광고판을 보고 눈이 멈췄습니다. 소리를 본다. 한글의 시작. 그 문장은 그녀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영어를 만들면서 인간의 성대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하진 않았다. 그런데 이 문자는 인간의 발성과 공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순간 무언가 확 트이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적인 문자가 아니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위한 언어 설계도야. 그녀는 무언가 쓰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언어, 자신이 배운 지식이 뒤집히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거 논문 써야겠어. 하지만 그 논문을 쓰기도 전에 그녀는 더 깊은 한글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클라이맥스가 이제 시작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열람실. 유리 케이스 안의 원본 앞에 선 세계 언어학자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라일라 박사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진짜 왕 맞나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그 순간 영상실에서 특별한 장면이 재생됩니다. 고증된 배우들의 역사 재현 드라마 세종 28년 지편전. 정창손이 눈을 부릅뜨고 외칩니다. 백성은 본래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를 알게 되면 도리를 잇고 반역할 것입니다. 세종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떨리고 있습니다. 글자를 가진 자만이 진리를 아느냐? 글 없는 백성은 마음이 없는 것이냐? 정창손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백성의 천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종의 일갈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그대를 묻겠다. 백성의 천품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치를 왜 하느냐? 그 순간 영상실에 있던 라일라와 나카무라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 말은 단순한 역사적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러 교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립니다. 지배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 한글은 인간을 믿는 문자였군요. 그때 라일라의 가방에서 떨어진 한국어 수첩. 펼쳐진 첫 장엔 그녀가 써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글은 인간을 믿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누구에게나 배우게 한다. 나카무라는 조용히 말합니다. 600년 전 일본은 검을 만들었고 조선은 글자를 만들었군요. 그들의 시선이 다시 헤레본에 머무릅니다. 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오래된 문자 안에서 지금껏 있고 지낸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설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글은 소리를 담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담은 철학입니다. 와, 한국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연구하며 40년을 보냈다고요?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마이클 부리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를 써왔지만 그를 매료시킨 유일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처음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625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거리에 널려 있었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겨우 70년 만에 이룬 이 기적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결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한국에 온 날 부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따뜻한 미소와 배려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죠. 이 공항이 단순한 입국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설은 공항 밖에서 더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외국의 구호를 받던 시절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부리는 서울거리 곳곳에 숨겨진 역사를 보며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토록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기술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힘 때문이었죠. 부리는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넘어 그들의 정신, 그들의 눈물과 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부린이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역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 그는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전광판 뒤로 작은 골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게와 손수레를 끌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 화면에 겹쳐져 있는 듯한 장면이었죠. 부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현대적이지만 그 안에는 전통과 근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의 역설적인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서울의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밝게 불이 켜진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골목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떡볶이를 팔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걸까요? 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떡볶이 한 입을 먹었고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간단한 음식인데 이렇게 특별하다니? 이건 마치 한국 그 자체 같군요. 겉은 단순하지만 그 안엔 깊은 맛과 노력이 들어있죠. 그는 바로 이 작은 순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로 만든 요소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토록 빠르고 역동적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지치지 않을까? 그들이 이 모든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한국인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더욱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브리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동과 강남을 넘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종로의 골목, 그리고 오래된 재래시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국인들이 가진 열정과 생존 본능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광장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빼곡히 늘어선 상점들과 음식점, 활기차게 소리치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 그 중에서도 한 어르신이 운영하는 작은 빈대떡 가게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하나 먹어보고 가요. 그의 손짓에 이끌려 빈대떡을 한 입 빼어 문부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 비법이에요. 전쟁 때도 이걸 만들어 팔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죠. 브리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인들이 가진 근면함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빈대떡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견뎌내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탱한 한국인들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날, 그는 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낮에는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청년들. 그들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부모님 세대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브리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자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리는 다음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정신적 기반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브리는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극심한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였는지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서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중심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유교를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사상이 지금까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브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교요? 그것이 어떻게 현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친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성, 가족 간의 의리, 그리고 사회 질서를 중요시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브리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 일제강점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료를 조사하며 당시 한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한국인들은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도우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1919년 30일 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치던 그들의 용기와 단결력은 단순한 민족적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브리는 이런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 이상이 있었군요. 그것은 끊임없이 꿈꾸고 희망을 붙잡으려는 힘이었어요. 또한 그는 한국전쟁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세계는 한국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모으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브리는 이를 통해 한국의 회복력과 공동체 의식이 단순히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다져진 생존 본능임을 깨달았습니다. 브리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친구에게 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과 강한 의지 때문인가요?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열정.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죠. 브리는 자신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의 이유를 찾으려 했던 초기 목표를 넘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들이 가진 열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토록 강한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한국인들도 현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들은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까? 브리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이해하면서도 현대 한국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를 되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젊은 직장인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주제는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았어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장을 얻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이 시작돼요. 한 명의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며 경제를 일으켰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도 떠안았어요.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기대와 그럼에도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공존하거든요. 브리는 이 말을 들으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그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압박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카페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50대 사업가는 자신이 청년 시절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할 때나 태양기름 유출 사고를 청소할 때도 분명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함께였죠.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다 보니 공동체 정신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결국 한국인은 다시 하나로 뭉치게 돼요. 이 사업가의 말은 브린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힘은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단순히 문제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 개인주의가 충돌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려고 애쓰는 독특한 나라예요. 이곳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는 힘이 있죠. 브리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브리는 현대 한국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품고 있는 꿈과 열망을 직접 듣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창업지원센터, 대학 캠퍼스, 그리고 지방의 한 중소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한국인들이 꿈꾸는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 서울의 한 스타트업 창업 카페에서 브리는 야심찬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식물 기반 대체육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팀은 환경 보호와 건강한 식문화를 동시에 실현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브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달려왔던 한국의 발전 양상이 이제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넘어서 지구 전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꿈. 다음으로 그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그 기업가는 폐광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공정무역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광산으로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산업화가 끝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저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다시 지역을 되살릴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시 자부심을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이곳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브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재건과 발전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공동체 정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 한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였고 그들의 시각은 한결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성장으로만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브리는 이 젊은 세대의 열정을 보며 한국이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한국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친 브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독특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있죠. 그들이 꾸는 꿈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브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 나라는 지금도 변화와 도전 속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까? 모든 여정을 마친 브리는 조용히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는 세계 문화와 기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습.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창조해가는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열다. 브리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 뒤에는 항상 과거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역경을 떠올렸습니다. 625 전쟁, 일제강점기, IMF 경제 위기 등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상처로 남지 않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죠. 한국, 세계의 다리가 되다. 브리는 특히 한국의 문화적 성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인간의 정신력을 결합해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는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빈부격차,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도전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브린의 마지막 메시지. 브린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독특한 나라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 공동체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욕구. 이 나라를 이해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며 브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할 시간입니다. 이건 기술적 착각에 불과해요.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외친 건 도쿄 국제해양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만난 일본의 한 전문가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다양한 기술진들과 정책가들은
그 순간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꾸는 망상이라도 들은 듯 얕은 비웃음이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유엔 산하 기반 시설 조정국에서 일하며 전 세계 오지 지역의 교통이료, 인프라 접근성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는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국제 협력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왜 국제회의 주제로 올라왔지? 하고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활주로의 길이가 무려 1200m. 그것도 거친 파도 위에 섬과 떨어진 해역에 콘크리트 케이슨을 가라앉혀 만든다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 발표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시뮬레이션 영상은 마치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정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의장 구석에 서 있던 한 한국인 기술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기술자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직접 보시면 믿게 되실 겁니다. 울릉도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울릉도 앞바다 청명한 하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엔 3층 건물 높이의 콘크리트 덩어리, 케이슨이 거대한 예인선에 끌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전공인 토목 구조물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지금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예인선들 사이로 GPS와 해류 센서들이 수치를 교환했고 무전기에서는 긴장된 한국어 지시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케이스는 정확히 좌표에 맞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해상 활주로의 첫 발자국을 바다 아래로 떨어지는 콘크리트 블록과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결단이다. 제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섬은 이미 프로젝트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공항 공사 진행 현황을 설명하는 대형 LED 전광판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선 비행기 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마치 명절 인사처럼 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열기 속에서도 단단히 담담하던 한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평생 울릉도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마을 청년을 통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무엇이 가장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못 데려가서 그날 밤을 하늘만 보며 버텼어요. 제발 숨만 쉬어달라고.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도시에서 살았고 비행기와 기차가 언제든 이용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통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울릉도 주민에게는 한 번의 비행이 생명과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이제서야 실감한 걸까? 그 다음 날 드디어 저는 케이슨이 해저에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인선과 바지선, 드론과 위성 GPS까지 동원된 그 장면은 마치 하나의 대형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누군가가 숨을 죽였고 물살 하나가 예상보다 강해지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시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입이라는 짧은 한국어 방송이 울리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 아래로 미끄러지듯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이내 들려온 선장의 외침. 착저 완료. 위치 오차 0.2m. 환호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 또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무언가 역사적인 순간을, 문명의 경계를 넘는 전환점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섬에 공항 하나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절을 넘고자 하는 생명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엔 본부로 복귀한 뒤 다양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늘 그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 그냥 숨만 쉬어달라고 빌었어요. 그 눈빛과 목소리는 기술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본부 내부에서 새로운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섬 지역 인프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중
한국의 울릉도 공항이 주요 케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히 저를 현장 조사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울릉도를 다녀온 유일한 인원이잖아요. 다시 가주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울릉도 방문은 첫 번째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닌 분석가로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사이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입해 활주로 연장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1200m에서 1500m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트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었죠. 서울에서 울릉도로 이동하는 여정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는 대신 군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포항을 거쳐 헬기로 울릉도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전기항공편은 아직이지만 이미 시범 운항을 통해 대체 교통망이 정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기에서 본 울릉도의 모습은 마치 숨은 보석 같았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파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케이슨 활주로가 이질적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한국 기술진들은 여전히 진지하고 꼼꼼했습니다. 특히 한 분, 박진우 기술팀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이 공항은요, 우리 기술력을 뽐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들, 저희 아내가 이 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보호자였죠.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마을 여러 곳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생기면 포켓몬 극장판을 극장에서 볼 수 있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서울병원도 갈 수 있대요라는 말이 이어지자 다시 마음이 찡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활주로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 보고서는 UN 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은 섬 지역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선례로 울릉도 프로젝트는 국제 모범 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17개 섬 지역 정부에서 한국 국토교통부에 기술 자문 요청을 보내왔고요. 그러나 저에겐 그 어떤 국제 표창보다 다시 울릉도로 향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울릉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반짝이는 갈치구이, 그리고 무한으로 나오는 반찬들. 저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움에 매번 감탄하고 있었고 그날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물감이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졌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금니 쪽에서 무언가 깨진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당황했고 당황한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한국 기술자들은 제 이상한 표정에 놀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겨우 입을 벌려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I think something's wrong with my tooth. I think a filling just came off. 한국 기술자 중 영어가 능숙한 한 분이 곧장 말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섬에서? 오늘 저녁에? Is there even a dentist on this island? 제가 되묻자 그 기술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있죠. 울릉도 치과 아주 잘해요. 이 근처에 있어요.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치과 예약은 최소 며칠, 아니 일주일은 걸리고 급한 진료는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는 섬이었고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울릉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릉도 치과에 갔고 거기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치과 의사 선생님은 영어가 유창했고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기존 레진이 오래된 것 같네요. 새로 해드릴게요. 하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취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진료가 끝나고 가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약 22달러. 저는 다시 한번 묻고 말았습니다. 30,000?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그 순간 저는 울릉도라는 섬이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과 인프라, 국민을 향한 철학이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끝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날 저녁 치과에서 돌아온 저는 무언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픔은 사라졌고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했으며 의료진은 친절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쌓인 작은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친절하고 체계적인 나라에 실망할 일 따위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제가 주문한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40분 결국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다 마쳤고 저만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분이라 좀 늦게 준비되었나 봐요. 식당 직원이 건넨 말에 저는 당황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화가 났습니다. 혹시 인종차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린 걸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본 모든 것들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현장 지휘를 맡고 있던 박진우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울릉도에선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있나요?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당황하더니 곧바로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주인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요. 그릇이 부족해졌는데 새로 씻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외국분이라서 늦게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했던 의심이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 사람들에게 칼날이 되었던 셈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좋음이라는 감정이 아닌 의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 건설 현장의 마지막 케이슨이 침몰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울릉도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길이 생기는 거구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절 속에 살던 그들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 감격해하는데 저는 너무 쉽게 의심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의 기술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였습니다. 김치를 얹은 삼겹살, 된장국, 그리고 함께 건네받은 소주 한 잔. 박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들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력을 직접 봤습니다. 이 섬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요. 그날 밤 식당에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숙소 근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지고 케이슨 구조물들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낯설고도 신비로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 손자를 잃을 뻔했다고 말했던 그분이었죠.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파도는 없죠?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파도는 처음 봤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 파도에 익숙해요. 하지만 가끔은 이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떠날 수 없죠. 이 섬이 우리 삶이니까요. 그 말은 마치 시처럼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와 고립된 삶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을 떠나지 않았고 떠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이 섬으로 오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섬의 사람들의 기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거대한 비용과 기술을 들여 이 섬의 활주로를 만들려 하는지. 그것은 자랑이 아닌 책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작은 섬을 국가의 중심과 동등하게 여겼고 그 철학을 경제성이 아닌 연결이라는 가치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 되는 그날, 이 섬의 아이들은 더 이상 날씨 때문에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 섬의 노인들은 위급할 때 비행기로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섬의 어민들은 바다가 막혀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멈추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 공항은 활주로가 아니라 다리다. 한국이 외딴 섬을 안아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리.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활주로 근처에 섰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울릉도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늘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제 머릿속은 계속 울릉도를 맴돌았습니다. 뉴욕 본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작 저는 그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더 담아야 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국제 컨퍼런스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의 국제적 함의라는 주제였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하루 전 한국 측에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발표 전 공항 시범운 항편이 있는데 울릉도로 한 번 더 가보시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울 김포에서 출발해 1시간 만에 울릉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는 완공된 상태였고 그 위에 착륙한 경비행기의 바퀴는 마치 새로운 역사를 밟듯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끝! 작은 유리벽 너머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중엔 기술자 박진우 팀장님도 있었고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도 그리고 귤을 건넸던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활주로를 걸으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라란 무엇인가?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는 나라란 보통 큰 것, 멀리 있는 것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나라는 어쩌면 사람이었습니다. 섬 하나를 위해 경제성이 맞지 않아도 공항을 짓고 할머니 한 분의 손주를 위해 억 단위의 구조물을 바다에 가라앉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구조체라는 것을. 울릉도 공항은 그 희망의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울릉도 공항 활주로 끝자락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 인생의 어떤 여행보다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으며 활주로는 그 모든 자연 속에 사람의 의지를 담은 듯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엔 작은 기념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서 서울까지 단 1시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여기엔 하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울릉도 주민이, 기술자들이, 정부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이 함께 만든 기적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뒤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죠. Bridge over Isolation, The Ullang Miracle.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엔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활주로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고 노인이 손주의 졸업식을 보러 갈 수 있는 길이며 섬과 세상을 잇는 결단입니다. 한국은 그 결단을 실천한 나라입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저에게 울릉도 공항에 대해 묻습니다. 기술적인 매뉴얼을 요청하고 건설 방식이나 자문을 받길 원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울릉도 공항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고 책임이며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여행자로 사람들과 웃고 음식도 나누고 섬의 하늘길을 직접 걸으며 그들의 일상 속에 저도 조용히 섞이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